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23전 23승이라는 불패의 신화를 이룬 충무공 이순신. 그래서 매년 4월 28일이 되면 충무공의 탄생일을 기리며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축제의 현장을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거북선의 신화입니다. 하지만 40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거북선은 신화로만 남았고 수많은 역사적인 연구와 논란이 있었지만 과학적인 해석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과연 거북선은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 탄생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거북선 그 과학의 비밀을 풀어놓습니다. 임진왜란 23전 23승, 그 불패의 신화를 이뤘던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의 완벽한 승리 뒤에는 조선 최고의 군함 거북선이 있었다. 조선시대 기동성과 강파 능력을 자랑했던 거북선. 우리 조선공학의 우수성을 보여준 데 400년 전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북선에는 과연 어떤 과학의 원리가 담겨 있을까? 원인 고대 선박연구소 이원식 소장, 서예가이자 문화재 감정위원인 김선원 위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이기표 교수와 함께 거북선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해본다. 지난주에 충무공 탄신일이 있었습니다. 이원식 소장께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8일 날 11시에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탄신 달의 행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녀왔고 또 지금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이순신 장제 귀선에 대한 복원 관계에 대한 논문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김선원 선생님, 최근 들어서 이제 거북선 복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 부쩍 이런 이야기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심지어는 그 일각에서 독도에다가 거북선을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앞이나 로비 같은 곳에다가 거북선을 설치하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거북선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독도 문제와 얽혀서 더 네. 부쩍 관심이 늘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이기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거북선에 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예,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김재근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조선공학을 서울대학교에 이제 학과로 설립을 하셨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께서 우리나라의 고대선 또 특히 거북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선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제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같은 학과에 있는 저에게도 이런저런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북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최근 들어서 이원식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조선과학적인 해석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원 쌤하고 같이 이런 쪽 일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거북선이 예전에는 귀선이라고 불렸다고 들었습니다. 거북선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도에 보면 옛날 이제 고지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에 보면은 기록할 때는 귀선이라 거북귀자고 배선자를 쓰고 또 보통 말할 때는 거북선 또는 거북배
그저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북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거북배 또는 예. 거북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조선 중기까지 말하자면 이제 임진난 고 시기에는 대개 이제 거북배라고 그랬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우리 국어에 대한 그 연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은 배라는 말은 바위에서 시작됐거든요. 이제 고의 비읍에다가 이제 아래하 점 찍는 게 있어요. 그 이에다 아래하 점 찍고 이하는 거. 그럼 이제 그게 바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근래에 오면서 그게 바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창하시는 분들이 이 창해라고 하지 않고 창하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대로 거기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북배라고 얘기하는데 거북선이라고 한 것은 1900년 지나서 근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일본식 조어를 했어요. 거북은 우리나라 말이고 선은 한문이거든요. 근데 일본선은 이제 그 일본 말하고 한문을 섞어서 막 말을 안 됩니다. 그래서 거북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귀선이라고 하든가 우리의 순수한 말로 하려면 거북바위. 근데 요새는 또 거북배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 선생님, 우리가 충분히 그 거북선의 등장 또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사료, 유물 같은 것들이 많지 않죠. 네,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자료나 이런 것이 대단히 미비한데, 그러나 이제 그 지금 유일하게 있는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일기, 그게 이제 유일한 것이고, 그 밖에는 뭐 그 유성룡 선생이 쓰신 징비록이라든지, 그리고 세간에 간혹 있을 법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처분장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현재로는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자료를 더 많이 찾아야 되겠죠. 현재로는 그런 미비한 상태입니다. 예.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음 거북선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만, 거북선이 159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었고, 또 1795년도에도 거북선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던 1592년 거북선은 잘 알고 있는데 1795년 거북선은 어떤 거북선인가요? 거북선이 여러 버전이 있고 사실은 예. 그 1592년 충무공께서 직접 쓰신 그 거북선이 진짜 거북선이라고 그렇죠, 봐야 진짜. 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조임금께서 충무공의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충무공 전설을 그 이제 왕명으로 만들도록 해서 아주 활자본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거북선을 이제 그 도형을 앞에다가 실었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거북선을 처음에 이순신 장군께서 만들었을 때는 그 위에 이렇게 그 꼬챙이, 새 꼬챙이가 박혀서 사람이 만약 적이 침범을 하면 다 찔려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1795년에 만들어진 건 그 꼬챙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795년도 것은 그건 거북선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거북선의 가장 최근 모습은 최근에 KBS 대하 드라마에 나왔던 불멸의 이순신에 등장했던 거북선의 모습인데 그 거북선은 그러면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거북선과 많이 비슷합니까? KBS에서 처음에 그 촬영 준비를 할 적에 그 미술센터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자료를 좀 달라 하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얘기를 해줬고 자료도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또는 얘기하고 있는 그 자료를 다 줬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극영화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그대로만 하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극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허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1795년식에 대한 그 1795년식 귀선, 지금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배는
예, 충무전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각색을 해서 또 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멸의 이순신에 나와 있던 그 장면에 나온 거북 배들은 그 1592년 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에다가 1592년에 전술 또는 전투 장면을 집어넣어서 대입시키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독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네, 드라마에 나온 거북선은 그럼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그 거북선은 아니다. 아니고 라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1795년 배이면서 또 거기다가 또 그걸 또 각색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과연 실제 거북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보다는 신화로 남겨진 거북선의 정체. 간간히 기록된 거북선의 짧은 역사의 흔적은 논란만 가중시켰고 추정의 추정으로만 이어지고 있다. 거북선은 크게 1592년 거북선과 1795년의 전라 좌수형 거북선, 통제형 거북선으로 분류된다. 1592년 거북선 자료가 거의 없어 1795년 거북선을 통해 그 당시 거북선의 과학적 원리를 역추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거북선의 논란의 그 중심은 크게 두 가지다. 2층 구조냐 3층 구조냐의 구조적인 문제와 과연 전투함으로서 안정성이 좋았는가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노를 젓는 병사들과 대포를 쏘는 그 포병들이 작업 공간이 같은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 젓는 병사들의 작업은 굉장히 분주해지는 것이죠. 노를 젓는 작업이 매우 힘들고. 구조와 외형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고증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그로 인해 안정성의 여부가 확인되고 각각 포의 위치와 노, 용머리, 기동성과 속도 등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92년) 거북선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과학적 원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태에 대한 정확도도 떨어진다. 그러나 1795년 거북선에 대해서는 치수와 만듦새, 성능에 대해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배 밑은 널판 10쪽을 이어붙였는데 길이는 20.2m, 머리 쪽 너비는 3.7m, 허리의 너비는 4.5m, 꼬리 쪽 너비는 3.3m다. 역시 1592년 거북선처럼 용머리를 달았는데 유황과 염초를 불살라 연기를 토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과학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단면도를 보면 1795년 배는 3층 구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층에서 포를 쏘고 2층에서 노를 젓고 1층이 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1592년 거북선이 2층 구조라고 한다면 노 젓는 층과 포 쏘는 층이 구분될 때 돌격선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지도 의문이다.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를 보면 쇠꼬챙이가 거북선 등에 꽂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의 등을 어떤 재료로 둘러쌌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철갑이었다는 설이 있지만 바다 위에서는 철갑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과학적 논리에 위배되기도 한다. 엇갈리는 의견 속에 거북선의 과학적 고증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전투함으로 거북선이 손색이 없었다는 점에선 모두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거북선이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어야 가장 안정된 전투함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과연 1592년 당시 거북선의 밑그림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이원식 선생님께서는 이 거북선의 그 내부의 구체적인 이제 과학적 설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죠? 예. 그 안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바닥은 배 바닥이죠. 배 바닥은 편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편한 게 어떤 편편하냐 하면 뗏목 있지 않습니까? 뗏목을 그대로 옆으로 이은 거예요. 그때 바닥은 이제 뗏목으로 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상판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 판자를 옆으로 올리고 앞을 막고 뒤를 막고 그러면 이제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면은
전선이 되고 그 위에다 둥근 판을 치우면 이제 거북배가 되는 건데 그 내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한선의 그러한 구조 방식 또 내부 구조와 똑같습니다. 예. 과연 거북선이 2층 구조였냐, 3층 구조였냐, 이것이 또 뭐 논란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북선은 과연 몇 층 구조였습니까? 네. 그 몇 층이다 하는 그 얘기 이전에 그럼 1795년 거북배 그 귀선은 몇 층이고 1592년 거는 몇 층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795년 걸 먼저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래층은 군병 휴식하고 병기를 저장하는 곳이고 2층은 군병들이 전쟁 때 올라와서 모든 포열에다가 대포를 장지하고 시음을 쏜다. 3층에서는 역시 포를 쏘는데 거긴 소공표, 개인화계예요. 배 양쪽에 포가 6개씩 있어서 12개. 그 12명이 올라가서 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1795년 배는 3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1592년 거는 그 잔등에다 창을 꽂기 때문에 그 위에서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곳은 아래층에는 군병이 휴식함과 동시에 병기를 저장하고 2층에서는 대포를 쏘고 노를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1592년 거북선은 2층 구조고 네. 1795년 거북선은 3층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그러면 원래 거북선이 판옥선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만들었다고 하면 아래층에 노젓는 병사가 있고 위층에는 공격하는 병사가 있고 이렇게 2층 구조여야 된다고 얼핏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3층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판옥선에다가 그 지붕을 씌워서 뚜껑을 씌워서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2층 구조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보통 저희가 잘 보고 있는 그 좌수형 거북선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에도 그 포하고 노의 위치를 보면 2층 구조였을 거다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히 그 영정조 시대의 그 실학자인 그 여암 신경준 선생님의 논선거비어라는 그 글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의 군선이 그 흘수가 얕고, 그러니까 물에 잠긴 부분이 얕고 수면 위로 높이 올라 있어서 굉장히 배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걸 미뤄 보건대 3층에다가 포를 얹으면은 거의 배가 그 불안전한 상태가 돼서 전복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임란 당시에는 2층 구조였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지금 이 교수님 얘기하신 것 같이 전라 좌수형 귀선 그 그림에 이치문전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에 보면 노를 적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방패에 포열이 있는데 거기서 포를 발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노도 적고 포도 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노도 적고 포를 쏠 수 있느냐? 예. 이건 전술적인 문제지 지금 그 구조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포를 쏠 적에 노를 안 줘야 돼요. 예. 노를 줄 적에 포를 안 써야 됩니다. 예. 전쟁 때 나중에 이 교수께 내가 좀 나중에 더 질문 좀 하겠는데 현대선에 있어서도 포 사격할 적에는 거의 정지 상태에서 포를 사격해야지만은 명중률이 좋지. 이 배가 속력으로 달리면서 포를 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마찬가지죠. 전쟁터에 났다가 가가지고서 적 외석하고 지금 대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노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때 포만 사격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맨 뒤에 있는 노는 배가 정선하기 위해서 바닷물의 흐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선하는 그러한 노는 조금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노 적고 포를 쏜다. 그것은 일반이 그저 이 전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지 그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럼 노를 저을 때는 포를 쏘지 않고 또 포를 쏠 때는 노를 젓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층에 노와 포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지금 현재 군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타당한 논리인가요? 예. 그 언제든지 한 포를 쏠 적에는 배는 정박을 시켜놓고 한 포를 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한 포를 쏘게 되면 그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배의 그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박한 상태에서 한 포를 쓰는 게 원칙이고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를 아주 안 젓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조류라든지 이런 데 흘러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의 노는 뒤에서 아마 저었을 거고 일정한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고정한 상태에서 한 포를 쏘았다고 보는 것이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 군함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거북선 표현한 거 보면은 등에 칼 송곳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거북선이 칼 송곳이 있었습니까? 예, 충무공전서나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쓰시던 거북선에는 칼송곳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쇠꼬챙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연간에 만들어진 충무공전서 그 그림에는 그 칼송곳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북선 등 부분이 철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철갑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북선들이 철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은 1795년 배에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에는 잔등판에다가 화구민이라고 해서 거북무늬를 그렸어요. 그 역사 기록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1592년에는 이순신 장군 장계에도 칼송곳을 꽂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철갑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1900년 초기에 우리가 일본에 침략당할 그때 우국지사들이 철장갑을 한 것을 철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와전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거북선이 아무리 철갑으로 덮여 있지 않더라도 철 송곳이 있고 위에 나무 지붕으로 덮여 있으면 아무래도 균형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군함으로서 균형을 잘 잡고 뭐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원식 소장님이 도면을 그려주셔서 그 도면을 근거로 최근 그 조선공학적인 측면에서 그 정복원역 곡선을 그려보았는데 그 정복원역 곡선에 의하면은 한 70도 정도까지는 전복이 안 되고 잘 견디는 걸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런 정복원역 곡선에다가 이 배가 얼마나 이제 바다에서 안전한지를 보려고 하면은 그 배를 경사시키는 모멘트를 위에다 그림을 그려 넣어서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하면은 최근에 만든 배하고 비교해서 거북선이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게 가능한데 그건 아직 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곧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70도 경사라고 하면 수직에서 70도 기울어져 있어도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다.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균형을 잘 잡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거북선에 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안정성은 그 정력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력학적인 측면에서 파도 중에서 이 거북선이 그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를 이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이 소장님이 주신 그 완도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도 중의 성능이 우수한 걸로 나타나 있고, 다만 행동여가 조금 크게 나와서 이 부분이 해상 상태가 나쁘면은 전복의 염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여요? 횡동여라는 게 배가 롤링. 예. 그 롤링이 좀 심하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이 좀 더 뒤따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400년 전에 만들어진 혹은 뭐 200~3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북선인데 꽤 아주 견고하게 그 균형 잘 잡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거북선은 판옥선을 개량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판옥선에 단지 덮개를 씌우고 거북 등 모양의 문양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거북선은 철갑선이 아니었다. 철판은 목판에 비해 15배 이상 무겁고 바닷물에 쉽게 녹이 쓸어 전투에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덮개를 구리로 씌웠다면 가능했을 법도 한 일이다. 배의 외판 이음은 판자를 서로 맞대어 고착하는 케벨 이음 방식과 판자의 끝을 서로 겹치게 붙이는 클링거 이음 방식이 있다. 거북선은 그 중간쯤으로 턱붙이 클링거 방식으로 판을 연결했다. 이런 방법은 파도와 충돌에 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포의 위치에 따라 1592년 거북선의 2층 구조설이 해석되는데 당시 포와 노는 같은 곳에 있었다. 현대 군함에서도 포를 쏠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 쏘게 된다는 점을 봤을 때 포를 쏘는 동안 노는 젖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거북선이 물 위에서 얼마나 흔들림 없이 정확히 포격을 할 수 있었느냐와도 연결된다. 다소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북선이 수면의 움직임에 대해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S&P를 이용한 유체 정력학적 계산에서 알 수 있다. 액체 안의 물체가 갖는 부력의 차이, 다시 말해 물에 뜨려는 힘을 알아내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적용된다. 거북선의 단과 박판의 곡선을 검토해 정복 원력을 계산한다. 그 결과 배수량 201톤, 부심 연직 높이 0.86m 등으로 거북선이 전투함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명종 시절 외적의 침범이 있자 만든 배가 판옥선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평선 대신에 배 위 4귀에 기둥을 세우고 사면을 가려 마룻대를 얹었다. 지붕을 덮어 2층 구조로 했는데 노를 젓는 병사는 아래층에, 공격을 하는 병사는 위층에 위치했다. 기동성과 견고함으로 치자면 외선은 결코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판옥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1592년 이순신 장군은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여러 학자들 사이에선 돌격선으로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공격 대장이었다고 말한다. 과연 거북선은 돌격선으로 판옥선보다 월등한 전투함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또 하나의 문제는 거북선이 과연 돌격선이었는가? 그리고 돌격선이었다면 판옥선과는 어떤 차이점을 갖는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표 교수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거북선은 돌격선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거북선의 장점은 모든 방향에서 한 포를 다 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스스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돌격을 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돌격선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들이받아서 침몰을 시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을 제 사견보다는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1차 출동하면서 이제 전쟁 보고서 장기를 올리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먼저 고급배를 하여금 충루선 아래로 곧바로 향해 들어가게 하고 용의 아가리에서 현자 대포 철안을 지켜 쏘고 그 이후에 천자와 지자 대장군전을 놓아 그 배를 깨뜨려 부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포를 가지고 먼저 저거 쐈다 그런 얘기고, 또 대포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충돌할 필요가 없고 저기 가서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역사 문헌상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충돌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건 조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거북선은 선봉에서 적진을 누비는 돌격선으로 알려졌다. 외선보다 선체가 높아 적의 배가 측면을 공격하기 어려웠고, 배 위에는 쇠송꽃을 꽂아 적군이 배로 뛰어내리는 것을 막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북선은 돌격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거북선에 설치됐던 대포를 든다.
거북선은 파괴력이 크고 사정거리가 긴 천지, 현황 등의 대포로 무장했다. 그중 천자총통은 직경 11.7cm의 둥근 철안을 발사하는 대포로 사정거리만 해도 500m를 넘었다. 지자총통은 천자총통보다 작은 포탄을 발사했지만 사정거리는 350m를 넘었다. 거북선이 돌격선이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조선시대 군함 판옥선과 내부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있다. 거북선은 판옥선의 지붕을 씌우고 포의 위치를 바꾼 군함이었다. 결국 거북선은 돌격선이 아니라 장거리에서 대포를 쏘며 적을 무찔렀던 군함이었다. 이기표 교수님, 네. 그 거북선의 배 속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추정됩니까? 이 거북선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 난중일기에 있는 기록에 의해서 언제 몇 시에 출발을 해서 언제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그 거리를 가지고 이제 속력을 추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옛날 우리나라의 노를 저었을 적에 얼마의 추력이 나오는가, 또 거북선의 저항은 얼마인가를 이제 비교해서 속력이 얼마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대부분이 다 6노트에서 10노트 사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7노트 정도의 속력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7노트라고 하면 지금 한 시속 13km 정도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대부분의 이제 얘기들은 그렇게 이제 한 7노트 정도로 보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암 선생님의 그 글에 의하면은 군선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그 선수부재가 너무 넓고 평탄해서 속력이 느린 것이 함선의 큰 결점이다. 이런 거로 봐서는 거북선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배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돌격선으로서 어느 정도 빨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는, 만약에 그게 돌격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조류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가속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군함의 조건 중 하나는 위급한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조선 최고의 군함이었던 거북선은 과연 얼마나 빨랐을까? 그 속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의 생김새와 개수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 양쪽에 각각 8개의 노를 달았다고 한다. 각각의 노는 곧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지 않고 굽어 있어 속력 향상과 방향 전환에 도움을 준다. (90명의) 군사들이 노를 젓는다고 하면 측정할 수 있는 거북선의 속도는 5에서 7노트, 시간당 약 10에서 13km의 속도다. 또한 돛대를 이용한 바람의 힘으로 거북선은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거북선은 판옥선과 마찬가지로 앞 돛대와 뒷 돛대, 이렇게 두 개의 돛대를 사용했다. 우리 고유의 쌍돛대는 현대 요트와 같이 역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거북선은 외판이었던 삼판을 길게 뒤로 뻗게 제작해 물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했다. 배의 속도가 빨라지면 수면파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데, 이때 삼판이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기표 교수의 선체운동 응답 연구에서는 거북선의 속도에 따른 안정성을 유추할 수 있다. 배의 속도가 0노트, 5노트, 10노트 세 가지일 경우에 거북선은 파도의 흔들림에도 최대 1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거북선은 속도는 다소 느렸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전투함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의 전투 전략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객진이죠. 예. 학이 날개를 펴듯이 적을 둘러싸서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뭐 자유자재로 뭐 회전도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하객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하객진은 그 학의 날개와 같다는 그 이제 전술인데 제일 그 중앙에 이제 거북선이 있고 그 뒤에 다른 이제 전선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원식 선생님께서는 그 하객진을 위해서는 거북선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지금 비 선생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귀선은 선단의 제일 선봉에 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적선에 먼저 다다라가지고서 이제 방포하고 대포수 그러다고 그랬는데 360선을 제자리에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받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받고 가는 배들도 가다 저 방향을 바꾸다 보면은 거리가 좀 길어져야 되고 노를 젓는다고 제자리에서 노를 지어서 360도 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우리 이 소장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제자리에서 충분히 그 회전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 게 저희 나라의 그 노젓는 양식이 이렇게 이제 팔자식으로 노를 젓는데 이 노젓는 방식의 그 장점이 추력의 방향을 거의 임의 방향으로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현하고 우현에 있는 노의 그 추력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은 근래의 그 함선 전함들이 이제 그 프로펠러 2개를 장착한 배들이 제자리에서 이제 그 회전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회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세계 4대 해전술로 손꼽히는 충무공 이순신의 하객진. 이 진법은 적진을 향해 진격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적선을 유인, 적선이 최대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직전 다시 180도로 회전해서 따라오던 적선을 에워싸며 공격하는 전술이다. 하객진을 구사하기 위해선 거북선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북선의 180도 회전은 가능했다고 얘기한다. 그 이유는 우리 배의 구조와 노의 사용에 있다. 배 밑이 좁고 뾰족한 침조형의 외선은 방향을 바꾸려면 큰 원을 그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와 달리 판옥선과 거북선은 배 밑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쪽 방향의 군사들이 노를 젓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었다. 또한 좌우의 노를 서로 반대로 저을 경우에도 제자리 회전은 가능했다. 근래 프로펠러를 장착한 군함과 같은 원리로 회전한 거북선. 임진왜란의 승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던 우리 배의 우수성에 있었다. 그 거북선의 용머리도 또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뭐 들락날락 거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포를 쏘았을 것이다. 또 뭐 연기나 가스가 나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김선원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민속품이라든지 고미술품을 많이 보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그 결혼식 때 모간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드는 그 기러기 몸통하고 목하고 이게 각각 놀거든요. 끼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거북선의 그 용머리도 그 좀 1단, 2단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뺄 수도 있고 조금 밀 수도 있고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795년 그 귀선에는 어떻게 돼 있고 1992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될 것 같습니다. 1795년 그 용도는 꼿꼿이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주문 전서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연기를 유황 염초를 태워서 연기를 앙기같이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592년 거는 이순신의 그 장계에 보면은 용두의 입을 열어서 앙구라고 입을 열어서 지켜가지고서 그 안에서 대포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1795년도 거북선에는 용머리에서 유황 가스가 나왔고 유황 연기가 나왔고 네. 1592년도 거북선에서는 대포가 발사됐군요. 네, 그런데 예. 이 대포 쏠 적에는 앙구라고 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또는 조금 지켜가지고서 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작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교수님,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거기서 만약 한 포를 쐈다고 하면은 그 반동력이 대단할 텐데 그 반동력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신축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구조적으로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면 포를 쏘면 반동력이 그렇죠. 강해져서 그래서 그게 견뎠을까? 예, 그 용 목뼈가 부러졌겠네요. 용 목뼈가 그게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예. 1792년 거북선과는 달리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 달렸던 용머리는 상징물이 아니었다. 전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전투함 기능의 하나로 용머리 입쪽에 포를 설치하고 쏘았다.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연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1795년 거북선이다. 용머리 양쪽에 문이 있어 그곳을 통해 포를 쏘았고 화약의 원료인 유황과 염초를 태워 연기를 뿜었지만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었다. 만약 연막술 용도였다면 거북선조차도 이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직도 1592년 임진왜란을 위해 만들었던 거북선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1795년 거북선의 본격적 연구와 과학적인 해석은 1592년 거북선의 비밀을 푸는 가장 유리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북선 과학의 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거북선의 탄생은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우리 전통배의 기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서해나 남해 등 지형에 꼭 맞는 전통배를 건조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조선 기술은 거듭 변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북선은 어떠한 조선 공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전투함이고 과연 현재 세계 제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조선 기술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거북선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공학을 갖게 된 것과 사실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조선 공학과 비교해서 거북선의 조선 공학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표 교수님께서는 거북선의 과학적 우수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구조적으로 아주 우수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그 전투에서의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구조적으로 우수한 거는 저희 배의 그 건조 양식이 특이하고 일본 배하고 달라서 그 예를 들면 일본 배는 그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한 포를 설치하는데 배의 그 갑판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기둥에다 끈으로 묶어서 한 포를 설치하는. 그래서 이제 그 충격력이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 포를 매달았기 때문에 명중률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고 우리 배는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포를 이제 그 바닥에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았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전쟁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함선의 조정 성능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얼마나 그 선의 능력이 뛰어나냐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 나라 배는 그 우리 이원식 소장님 말씀에 하면은 배 길이하고 폭하구의 비가 한 3 정도 되고, 그 3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제 길이하고 폭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그 선의 능력이 뛰어났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일본 배는 저희가 알기로는 길이하고 폭하구의 비가 한 10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번 조우한 다음에 선회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에서의 우수성은 그 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거북선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선원 위원님, 우리나라 전통 배는 원래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뭐 거북선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배의 성능이나 구조가 멋있고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중국을 왕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그 당시에도 벌써 조선술이 대단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고려 시대의 그 동경을 보면 그 그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배 모습이 있는데 그 배 모양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조선 초기에 해화로 유명한 그 현동자 안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그 그림이 있는데 48 정도라는 데 보면은 그 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이어서 그런지 배와 아주 친숙했고 또 배를 잘 만드는 나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통 배를 만드는 기술들이 내려와서 거북선을 만들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장님, 네. 우리나라 전통 배의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우리나라 선박은 이제 한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서남 해안이 이제 그 갯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 간만차가 많고, 그래서 그러한 지형 지물에 적합한 배는 배 바닥이 평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파도에 상당히 그 견딜 수 있는 내항성이라든가 이러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판자를 두껍게 썼어요. 그리고 철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쓰면은 부식이 되니까 바로 그걸 수리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참나무로 해서 꽂아가지고서 쐐기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한 그 조선공업은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한선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싸움배, 그러니까 군함을 만드는 걸로 보자면 우리나라 전통 군함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공학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까?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전통배는 목선이고 요즘의 군함이라는 건 다 그 강선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해군에서도 그 이충무공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말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는 아마 이 조선이나 조함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군은 그 지금까지 약 한 700여 척의 군함을 건조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공업이 물론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 조선공업은 2002년 이후부터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도에 그 전 세계의 선박 주문을 하면 이제 건설하겠다고 계약을 하는데, 그 수주량 측면에서 세계 1위부터 7위까지가 우리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고, 10위까지 나머지 세 나라가 일본이 2,
중국이 한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은 현재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가장 최근의 그 자료로는 1사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금년도 수주량 중에서 54%를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수주를 했다, 이런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기술이 워낙 우리가 좋고, 이것이 아마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못 받았지만 정신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겨우 거북선에 대한 과학적 고증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원식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거북선에 관해서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습니까? 현재 이제 1795년 귀선에 대한 구조하고 그다음에 정적 복원상까지는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다이나믹 모션이라고 해서 그 활동적인 거, 아까 이것서 얘기하신 것이 파도 중에서 풍파가 일었을 적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92년에 대한 귀선을 1795년의 귀선의 그 설계도, 또 기타 조선공학적 그 해석, 또 정적 그 복원성의 해석,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서 1592년 선박을 귀선을 다시 또 복원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것이 결과가 아니고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북선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교수님께서 거북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거북선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그 과학적인 규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제일 그 중요한 그 거북선의 형상, 물속에서 형상에 대한 그 고증을 이제 우리 이 소장님이 이제 겨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지만 그거를 근거로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장님이 그런 걸 해주시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학적인 규명을 할 텐데, 그 과학적인 규명이라는 것을 첫째는 이제 그 파도 중에서 성능 문제, 두 번째로는 그 전투에서 중요한 조정성 능 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특히 이제 유선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200년 차이가 나는 두 시대의 그 거북선에 대한 차이 같은 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북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거북선의 실체를 연구하고 또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보인다면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충효 정신이라든지 또 그 거북선의 실체를 보고서 더욱 그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세 분들이 꼭 그 거북선에 관한 열정과 관심을 계속 꾸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인고대 선박연구소 이원식 소장님, 그리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이기표 교수님, 그리고 김선원 문화재 감정위원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거북선의 우수성은 임진왜란 이후로는 전해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북선의 우수성이 다소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백 척의 외선을 상대로 23전 23승의 불패의 신화를 이룬 것을 보면 그 뒤에는 거북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조선공학의 우수성이 이미 400년 전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21세기 앞으로 새로운 거북선의 과학적 비밀들이 속속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